1398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고 그 열기만큼이나 지독한 핏빛으로 물든 밤이었습니다. 고작 25살이라는 젊은 나이의 무관 이숙번은 서늘한 날이 선 창을 고쳐잡고 송연방을 급습했습니다. 그가 휘두른 창끝에 쓰러진 자는 정도전의 신복이었던 심효생이었습니다. 이숙번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광화문에 굳게 닫힌 문을 부수듯 열어젖히며 궁궐을 장악하는 선봉에 섰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훗날 자신이 모시던 주군에 의해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게 될 줄은 말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날카로운 칼 이숙번은 결국 주인의 손에 의해 버려지게 됩니다. 그 찬란했던 몰락은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역사를 논할 때 이숙번이라는 이름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 석자 뒤에는 늘 씁쓸하고 허망한 여운이 따라붙습니다. 과연 당대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던 정점에서 어떻게 유배지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의 몰락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숙번의 삶은 1373년 가을의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경이었고 어머니는 영양남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는 당시로서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남씨는 재가한 여성이었습니다. 본래 윤공이라는 남자와 혼인하여 윤자량과 윤자당이라는 두 아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이들을 데리고 이경에게 다시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숙번이었습니다. 재가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당시 사회 분위기상 결코 명예롭거나 당당한 출신 성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숙번은 타고난 머리가 매우 총명했습니다. 그는 18살이 되던 1390년에 생원시에 합격하며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3년에는 나라에서 처음 실시된 식년 문과에 당당히 합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단 33명뿐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그는 앞날이 창창한 문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내면에는 문관의 정갈함보다는 무인의 거친 기계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경로로 이방원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398년 운명의 그 밤에 그는 이미 이방원의 가장 핵심적인 측근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안산군의 지방관인 지안산군사로 복무하던 이숙번은 이방원의 은밀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사를 위해 무기를 준비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의 서막이었습니다. 정도전과 남운 그리고 심효생을 제거하려는 피해 숙정이 시작되자 이숙번은 주저없이 선봉에 섰습니다. 송연방을 습격해 심효생을 베어넘기고 광화문을 점령해 군권을 장악한 그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문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무예와 담력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란이 이방원 측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자 이숙번은 파격적으로 승정원 우부승지에 발탁되었습니다. 성공의 가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사공신 2등에 책봉되며 권력의 핵심으로 진입했습니다. 고작 25세의 청년이 이룬 출세는 남들의 시샘을 살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천년, 또다시 피바람이 부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터진 것입니다. 이방간이 이방원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를 일으키자 개성시가지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숙번은 다시 한번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방간의 군사들이 이숙번을 죽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퍼부었으나 하늘이 도왔는지 단 한 발의 화살도 그를 맞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에도 그는 패배한 이방간을 찾아가 변란의 이유를 묻는 교섭 창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방원은 이제 이숙번을 단순히 아끼는 신하를 넘어 분신처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원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이숙번은 중추원 부사 동지 좌군 절제사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는 좌명공신 1등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29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좌명공신 중에서도 서열 6위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안성군에 봉해졌던 그는 훗날 안성부원군으로 승급하며 명실상부한 태종의 최측근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숙번은 주로 문사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문과 출신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해안과 재능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태종과 함께 군사훈련의 방향을 논의하고 왕의 취미였던 강무와 격구에도 늘 그림자처럼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최초의 묵과 시험의 감독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402년에 조사이의 난이 일어났을 때도 그는 도진무가 되어 반란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숙번은 단순한 칼잡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종의 정치적 결단에도 깊숙이 관여한 책사였습니다. 태종의 처남들인 민무구 형제를 탄핵할 때도 그는 가장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태종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소동을 벌일 때마다 이를 만류하며 왕의 체면을 세워주던 신하들 사이에는 늘 이숙번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밤마다 꿈에 어머니 신의 왕후가 나타나 괴롭힌다며 자신의 고충과 양위 의사를 이숙번에게만 따로 털어놓았을 정도로 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은 사람을 서서히 변질시켰습니다. 아니, 권력이라는 거울이 이숙번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오만함을 끌어냈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방자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양 서쪽에 서전문이라는 새로운 성문 건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성문은 이숙번의 집 근처에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숙번은 성문이 들어서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 자기 주변이 시끄럽다는 황당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압력을 행사하여 성문의 위치를 정종이 머물고 있던 인덕궁 앞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자신의 집만 조용하다면 형님이자 상왕인 정종의 집 앞이 소란스러워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안우무인한 태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이숙번의 집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성문을 막아버린 집이라는 뜻의 생문가라고 불렀습니다. 상왕의 권위조차 무시하는 그의 태도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고 있었습니다. 1414년 설날, 정종과 태종이 함께 자리한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이숙번의 오만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하륜과 함께 국왕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사관원에서 그들의 불손함을 비판하자 이숙번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관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석인과 남제의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관 처벌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강제로 받아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태종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그에 대한 애정 때문에 오랫동안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의 횡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1415년 태종은 이숙번을 안성부원군으로 높여주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실무직책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44살의 혈기왕차는 이숙번에게 조용한 은거 생활은 답답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1416년 4월 이숙번은 다시 태종을 찾아가 자신의 건재함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태종은 그에게 갑사 수십 령을 맡겨 자신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숙번에겐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태종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정리할 준비를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그해 조선에는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타들어가는 대지에 절망하고 있었고 온 나라가 재난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든 대신이 매일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숙번은 병을 핑계로 수개월 동안 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무책임한 행동에 대간들은 경악했으나 태종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은이라는 인물이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박은은 이숙번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초기에는 이숙번 같은 칼잡이가 필요했을지 몰라도 이제 기틀이 잡힌 나라에서는 그런 인물은 물러나야 한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태종은 박은의 충심을 알아차리고 그를 파격적으로 우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휘하에 있던 박은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맞부당했던 그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내 밑에 있던 놈이 명줄이 길어 출세했다는 식의 막말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좌대연 서선이 이숙번의 행실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병을 핑계로 결근한 이숙번이 뒤에서는 기생과 처배십을 드나들며 유흥을 즐겼다는 폭로였습니다. 태종은 진노하며 가뭄의 원인을 이숙번 같은 신하 탓으로 돌렸습니다.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는 이숙번을 향한 탄핵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그가 본래 성품이 망령되고 공을 믿고 거만이 짝이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이숙번은 사직서를 던지고 황해도 연안의 별장으로 보내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의 죄비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들끓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관직에서 쫓겨나 공신으로서의 권리와 증서까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유배를 가는 사람의 몰골이 아니라 기생을 거느린 휴양객이 낯든 오만한 자세로 연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1417년 그의 운명을 완전히 끊어버릴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과 관련된 추문이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은 구종수 형제들과 어울리며 밤마다 궁궐담을 넘어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남의 첩을 납치해 궁으로 데리고 오는 등 막장 행보를 보였습니다. 태종은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세자의 빗나간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종수 형제는 세자에게 뇌물을 바치며 훗날 권력을 잡기 위한 줄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비행이 발각되자 태종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 처형을 기다리던 구종수가 이숙번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자에게 줄 말과 활을 보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숙번 역시 그에게 철갑과 투구를 보내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세자와 결탁하여 다음 권력을 도모하려 했다는 반역의 증거였습니다. 태종에게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